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일부 검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란, 즉 일부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나타난 가운데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에선 이들의 요구가 이뤄진 겁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어제 휴가를 내고 거치 고민에 들어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그리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들으며 거취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 결국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대검찰청 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노만석 대행은 기자들에게 노출되는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근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후 닷새 만,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검사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져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노 대행과 한 차례 통화했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협의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중수부 폐지 문제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된 이른바 검란 이후 13년 만에 검사들의 반발로 검찰 총책임자가 물러나게 된 상황. 사퇴 결정이 알려지기 전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그렇게 중차대한 항소장 접수를 수사팀, 공판팀 등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참담하다며 항소 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분이 비겁하다는 측면에서 공통된 점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권한을 가졌고 책임을 지는 건 모두 검찰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듯 이례적인 결정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당시 한마디도 안 했던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선택적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듭 반박했습니다.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오고서 이게 뭐 중용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을 필요치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나갖고 뭐 저희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 날 11월 7일 날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지휘를 하려면 공식 서면으로 하지 신중히 하라는 의견만 전했겠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항소 포기를 판단한 주체가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선택적인 점도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역시 공무원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달리 징계에 의한 파면이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 선택적 항명이라 비판해온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강수를 둔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또 다른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파면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항명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 징계 수위가 파면인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은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검사를 탄핵할 수 있긴 하지만 과정이 복잡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안과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하는 그 당 대표의 요청과 지시 안에 모든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항명을 검란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이 검찰의 특권을 무너뜨리겠다며 강하게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공포정치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혁법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최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공수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했던 인물로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거나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된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고려해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데 일조했다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크게 늘었던 직권남용죄의 무차별 적용도 막겠다는 건데요. 반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민간처럼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될까 봐 복지 부동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법을 아예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넘어 사실상 정책 그 자체를 평가하는 정책감사.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정책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정원,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서들이 업무 마비를 호소할 정도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사례가 열심히 일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만 공직사회에 퍼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직자 형사처벌에 활용돼온 직권남용죄도 법 개정을 통해 무차별한 적용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부하한테 지시를 하는 게 이게 혹시 직권남용인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가? 여러분 걱정되시죠?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급여를 확대하고 중앙부처의 야간 당직실 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책 감사와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아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줄이고 일을 더 잘하게 유도하는 당근을 제시한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현장을 잘 아는 건 개별 공직자들인 만큼 더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달라며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건희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건넨 가방을 확보한 특검이 이 가방을 준 목적에 대해 통일교를 동원해서 김기현 전 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와 김건희 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재판에서 선물 전달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건 김건희 씨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100만 원대의 가방과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의 편지. 김기현 의원은 배우자끼리 의례적인 예의 차원에서 준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씨가 통일교를 동원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당대표는 김기현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 확실히 밀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통일교인 11,010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보고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은 이 내용을 전 씨에게 전송하며 개인 입당은 물론 대선처럼 조직도 비밀리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전 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이렇게 협조하니 여사님이 도와주신단다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통일교와 김 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전 씨는 오늘 김 씨의 재판에 다시 나와 통일교 측에서 건넨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엔 선물을 받기 꺼려해 자신이 받으라고 설득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김 씨가 인삼을 먹지 않으니 천수삼 선물을 받기 꺼려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고, 가방 교환 부분에 대해선 김 씨가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부탁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가 제출한 그라프 목걸이 등이 공개된 오늘 재판에선 김 씨에 대한 보석 신문도 진행됐는데 김 씨 측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 측은 김 씨의 최측근인 전임 행정관 2명이 김 씨를 접견한 직후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소위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와 절에서 만나 함께 만세를 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금거북이가 오갔고 친일 인사 옹호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이 전 위원장은 원하던 자리를 얻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두 손을 모아 함께 합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진엔 김 씨와 이 위원장, 그리고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부인 정모 씨가 함께 손을 들고 있습니다. 공개된 두 장의 사진은 모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에서 촬영된 걸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을 한 달 앞둔 2022년 4월, 진관사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과 김건희 씨가 만남을 가졌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자격과 역할이 정리된 문건을 이때 건넨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국가교육위원장 적임자란 사실을 김 씨에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같은 달 이 전 위원장이 김 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금거북이를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은 친일인사 옹호 등 이념 편향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장관급인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첫 조사에서 김건희 씨와 진관사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금거북이는 인사청탁이 아닌 당선 축하 목적으로 건넸을 뿐이란 주장을 펼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선물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거예요? 특검은 내일 참고인 신분인 이배용 씨를 불러 다시 조사하는 한편 추후 피의자 전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엔 김건희 씨, 26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차례로 불러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결국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체포되면서도 자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앞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황 전 총리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든 겁니다. 나와주세요. 아저씨는 살인범인지 테러범인지 어떻게 알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동조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 썼습니다.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체포됐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자택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선 일부 지지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나라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단 말이야!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황 전 총리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서는 순간까지 내란 자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며 자신은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실에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황 전 총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난해 내란 사태 당시 게시물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선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황 전 총리는 6년 전 국회 난입사태 주요 인물이기도 하고 난입사태가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장동혁 대표가 황 전 총리를 옹호한 건데요.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이 시급하다는 등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항소포기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독재자, 재앙 같은 거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항소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건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의도라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같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황 전 총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당시 태극기 부대와 함께 국회 난입을 시도했고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당일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국회를 부정했던 사람을 현직 국민의힘 대표가 옹호하고 나선 건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성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정당, 극우 폭력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수계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본당이라는데 이보다 더 명징한 증거와 진술이 또 있습니까? 뭉쳐서 싸우자라니 제2, 제3의 내란도 불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 위반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오늘 혐의 부분 다 부인하신 게 맞으실까요? 이제 혹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15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1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챙기면서도 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 정보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국민의힘에 제공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선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상황이 급박해 국회 보고 등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보고 의무 조항을 추가해 개정 시행된 국정원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고 국정원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리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전 정권 감사를 주도하며 감사원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 어제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러 이동하던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갑자기 노래를 틀고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려 논란입니다. 감사원 쇄신을 위한 TF를 만든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걸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홍신영 기자입니다. 어제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감사원장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했던 최 원장은 어려움이 많았다,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퇴임사를 남겼습니다. 이후 최 원장이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러 청사 뒷마당으로 이동했는데 갑자기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위원 6명 중 1명인 유병호 위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옛 유행가인 세상은 요지경을 튼 겁니다. 이어 유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감사원을 망쳐놓고 나간다며 소리를 질렀고 직원들을 향해선 영혼 없는 것들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은 3분이 넘는 노래를 끝까지 다 틀었고 상당히 심하게 욕하고 소리도 질렀다며 차관급 공직자의 돌발 행동에 다들 당황해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란의 배경엔 감사원 쇄신 TF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최 원장이 TF를 꾸려 전 정권에서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을 다시 들여다보자고 했는데 유 의원은 이를 극렬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그 TF의 근거, 사유, 활동 절차, 방법, 활동 내용 지금 현재까지 전부 불법입니다. 털어봐라 이거고 밀고 해라 이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헌법기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사원 관계자들은 유 의원의 기행이 TF가 구성된 9월부터 시작돼 최근엔 더 심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직원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유 의원이 TF 구성을 승인한 원장을 공격하며 언성을 높였다며 조사하러 간 직원을 현행범이라며 내쫓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유 의원과 주변 직원들의 조직적 조사 거부에 최 원장 임기 중 끝내려던 TF 조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표적 삼아 불법 감사를 벌인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대리기사는 손님과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출에 응했고 고속도로까지 질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보는 MBC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술자리 뒤 카카오티로 대리운전을 부른 30대 남성.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떴습니다. 차가 휘청휘청해서 깬 거였거든요. 계기판을 봤더니 시속 152km. 제한속도 위반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차선을 못 지키면은 이제 이렇게 경고음 알림이 뜨는데 한 6번인가 떴거든요. 차선 물고 거의 1, 2차로 그 사이로 계속 주행을 하셨었거든요. 그제서야 대리기사 얼굴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술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분이었어가지고 맥주 드시는 거는 보긴 했는데 무슨 봉변을 당할 줄 몰라 경찰에 몰래 문자 메시지로 음주운전 신고를 했습니다. 내려보세요. 신고를 받고 목적지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대리기사를 붙잡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대리기사는 감기약을 먹었다고 주장하다 결국 맥주를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경기 고양시의 한 술집 근처 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약 40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주행했습니다. 경찰 정식 조사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18일 만인 오늘에야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두고 대리기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온 겁니다. 대리기사는 1차에서 소주 반병과 폭탄주 1잔, 그리고 제보자가 본 술집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기사는 또 2016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하게 귀가를 하기 위해서 부른 대리기사가 옆자리에서 술을 드시던 분이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소속 대리기사의 음주운전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해당 기사는 영구 제한 조치에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업체라 기사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거나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문건이 유출되면서 그룹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없앴다고 했던 삼성그룹이 여전히 사업지원 TF란 조직을 통해 계열사의 각종 사안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이 8년 만에 전면에 나선 시점에서 불거진 일인데요. 공교롭게도 문건 유출 다음 날 그룹의 최고 실세로 불리던 정현호 부회장이 교체됐는데 꼬리 자르기란 반발도 나옵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이 노조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갖고 가겠다며 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업무 방해예요, 업무 방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노조는 전날 유출된 서초라는 이름의 파일이 공개되는 걸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초는 삼성전자 사옥이 있는 곳으로 파일에는 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관계자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을 가이드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선발안을 정리해서 곧 보고하겠다. 마치 상사에게 하듯 인사사안을 보고합니다. 사업지원 TF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연루 논란으로 해체된 미래전략실을 대신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책임자인 정현호 부회장은 이재용 회장에 이은 삼성의 실질적인 2인자입니다. 그동안 그룹 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없다며 자율 경영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여전히 수뇌부가 세세한 계열사 인사사안까지 보고받아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삼성은 문건 유출 다음 날인 7일 정현호 부회장을 교체했고 노조는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람을 내세우면서 어떤 교통정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지난 7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서 활동 반경을 넓혀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형 대표와의 깐부 동맹은 이재용의 뉴 삼성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중요한 고객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서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 친구 젠슨이 제 친구라서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삼성의 구태를 연상시키는 이번 사태는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부정행위가 특히 많다는데 부실한 수업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30명 정도가 수강하는 서울대 교양과목 통계학 실험. 지난달 대면으로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몇몇 학생이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측은 성적을 무효로 하고 시험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대학가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로 비대면 대형 강의가 온상입니다. 코닝을 아예 안 하기는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카메라 컴퓨터가 아무리 있어도 그 전체 방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이후 본격 도입된 비대면 수업은 일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수업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별도 강의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진 인공지능 수업의 올해 수강생 수는 총 600명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줄어든 숫자인데요. 지난해 처음 개설됐을 때만 해도 수강생 수는 무려 1000명에 달했습니다. 강사진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강의료에 수강생 인원 할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다익선인 셈입니다. 하지만 교수와 조교 등 극소수가 강의 전반을 도맡다 보니 관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비대면 강의를 들으면 예전 수업자분들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옆에 코딩 페이퍼를 붙여서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수님한테 달려가서 꼰지를 수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다는 방법은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연세대 전공 수업에 대한 수강 후기. 공부 안 하고 GPT만 돌려도 A 학점은 무조건 나온다. 최종 성적은 AI 성능으로 갈린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교양 수업에선 학생들이 시험 도중 채팅을 이용해 답안을 공유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낮은 윤리의식과 큰 투자 없이 수천 명, 수백 명짜리 비대면 강의를 개설하는 학교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진리의 상아탑이 멍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서울의 관광 명소인 광장시장이 또 한 번 바가지 상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고기가 들어갔다며 돈을 더 받았다는 건데요. 해당 점포는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독자 15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가 최근 광장시장을 다녀와 올린 1분짜리 영상. 가격표에 8,000원이라고 적힌 순대를 시켰는데 상인이 10,000원을 내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있는데? 그냥 섞었잖아, 내가 다 알고. 유튜버는 다른 가게의 위생 문제와 불친절도 언급했습니다. 조회수가 8일 만에 1,2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유튜브에 나온 순대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광장시장 상인회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방송 좀 많이 해야지. 친절하게 하면서 그 가격에 대한 거를 이해가 가게 말을 잘 해줘야 돼. 상인들은 지난 주말부터 손님 숫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댓글 보면 왜 거길 가니? 아직도 광장시장 가고 있니? 또는 뭐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나오잖아요. 2년 전에도 광장시장이 비슷한 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외국인들과 함께와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시켰는데 양이 적었고 오히려 더 시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선 주세요. 먹고 시킬게요. 종로구와 상인회가 바가지를 근절하겠다며 모든 점포에 정량 표기제 등을 도입했지만 2년 만에 또 유튜버의 입길에 오른 겁니다. 이른바 먹방이나 관광지 소개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유튜브 아이템입니다. 외국인분들도 많고 관광지가 조금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설마 과연 시장에서 과연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을까? 유튜버 영상 하나에 매출이 들썩이다 보니 상인들로서는 이런 현실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상인들은 똑바로 파는데도 유튜버들이 자기 조회수 올리려고 막 그냥
지난 2020년 대구에서는 한 유튜버가 간장게장에 밥알이 들어가 있었다고 영상을 올려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거짓 방송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상 하나로 바가지 논란 등이 개선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검증 과정이 없어 잘못된 정보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올해 봄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부터 최근 종묘 앞 재개발 구역에 145m 초고층 개발 계획까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독 부동산 개발 관련 행보로 이슈를 몰아가는 모양새죠. 이렇게 오 시장이 던진 이슈에 여권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뛰어들고 또 빨려들면서 최근엔 종묘 개발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여러 이슈를 뒤덮었는데요. 공윤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석회의.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권이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나섰다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비판하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발단은 이틀 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종묘 방문이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시가 종묘 앞에 최고 높이 145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데에 대해 숨이 막힌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서울시장 차출설이 나오는 김 총리의 깜짝 방문으로 김민석, 오세훈의 양강구도가 부각되자 이번엔 민주당의 다른 후보군들까지 나섰습니다. 박홍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을 향해 개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가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것입니까?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노름을 위해서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가세한 상황. 종묘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묘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 수천억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종묘 개발 논란이 일종의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유네스코 등이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종묘 밖 500m 떨어진 곳에 100층, 150층을 짓는 거라 영향이 없다며 김민석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 이번엔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교실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나 소수자 조롱, 또 가짜뉴스가 만연해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할 교사들이 입조차 열기 힘들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SNS에 공유하는 글입니다. 중국인들이 장기 매매를 일삼는다. 산채로 배를 가른다는 괴담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더 위험해졌다는 경고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극우 세력이나 유튜버들의 주장이나 가짜뉴스가 고스란히 돌아다니며 10대들에게 중국은 그냥 싫은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 싫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한테나 다 있는 그런 거긴 하죠. 중국어 배워서 약간 뭐 되려고 그러냐, 막 그러네. 신중이냐? 대통령 서거를 놀이처럼 희화화하거나 여성 노인에 대한 막말 등 혐오와 조롱이 교실에 만연해도 교사들은 지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 집회 참여, 정치적 발언 등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신고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한 교사는 최근 교실도 아닌 개인 SNS에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다가 시의원에게 고발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위축되다 보니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은 교실이 아닌 유튜브가 대신하는 게 현실입니다.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회피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OECD 회원국 가운데 교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회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더 좋은 시민교육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일수록 실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 교실의 이념 편향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에 대해 교사들은 교내에서 특정 정당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발생 일주일째입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 양옆에 구조물이 철거된 뒤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는데요. 이다은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째를 맞는 울산 화력발전소.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지점엔 크레인으로 위치를 고정하고 범가위도 잔해물을 집어옮기느라 분주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진입할 수 없는 공간에는 드론과 구조견들이 동원돼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장에는 2차 붕괴 우려와 많은 잔해물이 있습니다. 구조 작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일러 타워 4, 6호기 발파 하루 만에 밤사이 60대 남성 2명이 추가로 구조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매몰자는 2명. 이 중 1명은 위치가 확인됐고 다른 1명은 매몰된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대형 크롤라 크레인이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채 추가 붕괴에 대비하며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견과 드론, 매몰자 영상 탐지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투입해서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명을 교대로 투입해 오늘도 밤새 구조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수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특수검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같은 맛과 품질을 기대하게 되죠. 이 때문에 본사가 식재료 대부분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재료값이 시중 가격보다 비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재료값을 어떻게 매기는지 가맹점주에게 알려주지 않아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조적 문제는 없는 건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헛의 한 지점.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문은 잠겨 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을 한 3년 정도를 보냈거든요. 폐업을 결심할 무렵 한 달 매출은 5,200만 원. 코로나 이전보다 3천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피자헛 본사는 40% 정도를 떼어갔습니다. 6% 로열티, 5% 광고비, 주로 식재료인 원재료 값이 약 34%, 1,700여만 원. 음식 재료비 비중이 큰 건 당연하지만 점주들은 원가보다 비싼 재료들을 사야 했습니다. 실제로 9,400원이거나 9,300원짜리를 우리한테 10,000원이라고 하고 주는 거죠. 이른바 차액 가맹금. 프랜차이즈 본사는 상당수 원재료를 본사에서 꼭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못 받고 이 필수 품목 원가에다 본사가 챙길 유통 마진을 붙여서 넘깁니다. 피자 본사는 이런 방식으로 가맹점 한 곳당 1년간 평균 2,591만 원, 연매출의 평균 5.27%를 차액 가맹금으로 챙겼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싸게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입하는 거를 허락하진 않는다. 문제는 로열티 말고 원재료에서 마진을 챙겨도 되는지, 챙긴다면 각각 얼마를 붙일지 계약서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별로 점주들은 원재료 고깃값이 시중 2배다. 똑같은 시중 케첩, 올리브 오일에 포장만 바꿔 비싸게 공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폭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찾아봤어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없는 차액 가맹금은 정당할까? 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이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점주들과 합의한 적 없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자헛 측은 필수 품목을 공급하며 유통 마진을 받는 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구입하면서도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피자헛을 포함해 굽네치킨과 투썸플레이스, BHC, 베스킨라빈스, 맘스터치, 교촌치킨 등 17개 프랜차이즈 2,500명 점주들은 차익 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정책자금으로 돈놀이를 한 건 아닌지 금융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전국에 가맹점 500여 곳을 둔 명륜진사갈비. 본사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에게 회장 부부가 최대 주주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했습니다. 본사에서 대출을 해준다. 근데 이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걸로 해준다. 알고 보니 사실상의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최대 연 17%의 이자를 물렸습니다. 그런데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연 3, 4%의 저금리로 무려 790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 정책자금으로 돈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작년에만 챙긴 이자 수익이 28억 원에 달합니다. 명륜당 측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편법도 동원했습니다.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자산이 100억 원이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갰습니다. 자산 규모가 작으면 금융위가 아니라 지자체의 대부업 등록을 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 371명의 점주들이 명륜당 측에 빚진 돈이 현재 986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책은행 대출을 부당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프랜차이즈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또 지자체에 등록한 소규모 대부업자들이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특사경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륜당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점주들이 요청하면 대출을 내준 거라며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을 대부업에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재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에 코스피에 상장한 화장품 중견기업.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를 앞세워 미국과 유럽 등에서 K-뷰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장 1년 반 만에 대기업을 제치고 화장품 업계 시가총액 1위에 오를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올해만 1,300억 원을 현금 배당했습니다. 600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도 소각해 주식 가치도 높였습니다. 배당을 통해서 2025년도 누적 배당 주주 환원율은 55.7%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주가 주인이라는 당연한 원칙으로 한 일인데 그동안 이렇게 배당에 적극적인 회사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기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런 회사가 더 많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25% 정도를 낮추게 되면 대주주들에게도 배당이 가지는 매력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선택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 같은 대주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주가가 높을수록 오너들의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를 애써 낮추거나 배당을 꺼려왔습니다. 배당을 안 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 아니라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철저히 소유와 경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분리된 문화라서 경영자의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주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에 또 번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관행도 뿌리 깊다 보니 배당은 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서도록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행동주의 펀드 이런 데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 계좌와 연금저축의 비과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일본의 방위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해온 다카이치 내각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인 일본이 현재는 제한돼 있는 살상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이유로는 방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은 그동안 수송, 경계, 감시, 군안 등 공격용이 아닌 5가지 용도로만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이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防衛装備移転三原則運用指針の見直しを早期に実現すべく検討を進めてまいります. 그러면 일본은 살상 무기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전쟁하지 않는 일본이란 원칙에 따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외가 생기더니 아베 신조 2차 내각에선 이를 바꿔 수출 제한을 대폭 풀어줬습니다. 이때도 살상무기 수출만은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3주 만에 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사일과 같은 살상무기를 수출해 방위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법을 바꾸지 않아도 정부 각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 안에 관련 규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핵무기와 관련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비핵 3원칙을 지킬 거냐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 보유, 핵 제조, 핵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기본 원칙을 지킬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戦略3文書の見直しについては指示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このような書きぶりになるということを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지난해 내놓은 저서 국력연구에서도 그는 핵 반입을 안 한다는 조항이 미국 해구산의 억지력을 기대하는 것과 모순된다며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핵 3원칙을 지킨다는 문구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비핵화 원칙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반발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불참하기도 했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까지 일본과 영국, 독일 등 41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북한이 복지보다 군비 지출과 핵, 미사일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쓰는 걸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3년간 불참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첫해 이름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세우고 남북 관계 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데다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실용적 판단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핵심 당사국의 입장에서 여기서 빠진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공조의 어떤 허점과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미국은 이번 결의안엔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하는 등 유엔의 공동 대응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부는 상정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미국도 다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응시 수험생은 55만 4천여 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며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은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제됩니다. 교육부는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국내 증시 개장과 폐장도 1시간씩 늦춰집니다. 이번 주말 숙적 일본과 두 차례 맞대결에 갖는 야구 대표팀이 결전지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한일전 9연패를 끊고 이번 평가전을 전승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대표팀의 각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구 대표팀 출국에 맞춰 김포공항엔 많은 팬이 몰렸습니다. 선수들은 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며 한층 뜨거워진 야구 열기를 실감했습니다. 지금 기빨렸어요. 이렇게 말을 계속 끊으시면 어떡해요. 자꾸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니 해보죠. 사람 없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지난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 이후 아시안게임을 제외하고 국가대표 맞대결에서 9연패를 당하며 숙명의 라이벌이란 말이 무색해진 상태. 이번 평가전에 나설 일본 대표팀의 일부 주축 선수들이 부상과 FA로 빠졌다고 하지만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1.5건 아니에요. 지금 일본 대표팀도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팀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코와의 2연전 모두 휴식을 취했던 문동주는 전략 노출까지 고려하는 철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선수가 좀 있으실까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또 저희 인터뷰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겠습니다. 도쿄돔을 경험한 선수가 9명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대표팀. WBC 전초전격인 이번 평가전에서 제대로 정면 승부를 펼쳐 한일전 9연패를 끊어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혜민 선배님이 평가전이지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승하고 오자고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경기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편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2연패를 이끈 한국계 빅리거 에드먼은 다음 주 발목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WBC 대표팀 합류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선수가 있을까요? FA 시장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지만 가성비 넘치는 활약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밟고 이제 결혼까지 앞둔 한화의 하주석 선수를 조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FA를 선언했지만 차가운 반응 속에 한화와 약 1억 원의 계약을 맺었던 하주석. 퓨처스리그에서 개막을 맞았고 1군에서도 심우준에게 유격수 자리를 내주고 2루로 밀려났지만 절치부심하며 3할에 가까운 타율과 함께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사실 야구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옆에서 잘 잡아주신 분이 계셔서 올해 많이 배운 것 같고 특히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가을 야구에 목말랐던 한화 팬들의 갈증을 풀어줬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알려진 결혼 소식으로 또 한 번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 예비 아내의 응원이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이제 와이프 되실 분이랑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한국 시리즈까지 뛰었다는 게 많이 받고 조금 정말 짓궂더라고요. 네. 근데 못 치고 들어갔을 때는 좀 왜 그때 삼진 먹었냐 이런 걸 물어보긴 해요. 투수가 잘 던졌으니까 못 쳤겠지라고. 이른바 가성비 넘치는 공수 활약으로 연봉 인상도 기대돼 따뜻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경기장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등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던 하주석. 이제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며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격렬하게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 서쪽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한낮엔 온화해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수험생분들은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고 컨디션 조절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북서기류를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돼 빠르게 남동진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남 지역은 오전에, 충북과 전북은 오후에, 영남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심한 추위가 없겠는데요. 일요일 서쪽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지난번보다 더 강한 한기가 내려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영서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7도, 광주 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